일본의 재정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C19 감염증의 영향으로 단기 국채를 대량 발행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재정 상황이 자전거 조업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조업이란 쓰러지지 않게 자전거를 계속 밟아야 하듯이 무리를 해서라도 이를 계속하여 자금 조달을 안 하면 망하는 불안정한 경영 상태로 일본에서는 거품 붕괴 이후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계속 돈을 빌리는 경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돌려막기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 회계 세출 총액이 106조 6천억엔에 달합니다. 세수입 등으로 63조엔을 마련하지만 43조 6천억엔이나 되는 국채를 신규로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국채를 대량 발행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2021년도의 예산안이 지금까지와 다른 것은 국채 발행 계획에 있습니다. 일본의 국채 발행 계획은 다시 빌리는 국채와 신규 발행하는 국채를 합쳐 1년간 얼마만큼의 국채를 어떻게 발행할지에 대해서 재무성이 미리 계획을 제시합니다. 이는 일본 국회 의결 대상은 아니지만 국채 시장의 수급을 봐가면서 금융기관이 국채 발행을 예견할 수 있도록 책정됩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의 경우 C19 감염증의 확대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 20일에 국채 발행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예산 단계에서는 만기 채권을 갚기 위해 신규 발행하는 채권과 신규로 발행하는 채권을 합쳐 153조 5천억엔의 국채를 발행하되 이 중 117조 4천억엔을 사전에 만기를 정하고 시중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짧은 1년 만기 국채를 전체의 18.4%인 21조 6천억엔 발행하고 가장 긴 40년채를 3조엔, 30년채는 8조 4천억엔을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국채 시장에는 단기로 운영하고 싶은 금융기관도 있는가 하면 장기로 운영하고 싶어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국채 발행 계획을 세우는 일본 재무성은 그러한 금융기관의 요구를 사전에 헤아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채 구성비는 2차 아베 내각 이후 18%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또한 30년채와 40년채의 구성비는 10%에 못 미치지만 이전과 비교할 때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만기 길이는 상승세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당초 예산 베이스의 국채 발행 계획은 양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만기 채권을 갚기 위해 신규 발행하는 채권과 신규로 발행하는 채권을 합해 236조엔의 국채 발행을 예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에 비해 82조 5천억엔이 더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이 중 210조엔은 미리 만기를 정해 시중에 발행하는데 이 역시 92조 6천억엔이 늘었습니다. 210조엔 가운데 가장 짧은 6개월채는 41조 2천억엔을, 1년채는 42조엔을 발행합니다. 즉 1년 이하의 국채를 39.6%나 발행하는 것입니다. 2년채도 36조엔 발행할 계획으로 이를 합하면 2년 이하 국채 비율은 전체의 56.8%인 119조 2천억엔에 이릅니다. 119조 2천억엔이라는 금액은 사전에 만기를 정해놓고 시중에 발행하는 국채로 2020년도 당초 예산의 발행액 합계 117조 4천억엔보다도 많습니다. 감염증 이전의 국채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제는 2년 이하의 만기로만 빌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됐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2020년도에 3차에 걸치는 추경 예산으로 국채를 대량 발행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2020년도의 추경 예산에서는 사전에 만기를 정해 시중 발행하는 국채를 83조 5천억엔 추가 발행했는데 이 중 6개월채가 45조 6천억엔, 1년채가 15조 3천억엔, 2년채는 9조엔이었습니다. 추가 증발한 국채 가운데 2년 이하는 83.7%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도에 추경 후 예산으로 1년채를 대량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차환 발행을 재촉당하고 있습니다. 차환 발행이란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면 상환해야 하지만 자금 수요가 지속될 경우에는 만기 시 상환에 맞추어 또다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에도 2020년도에 발행한 2년채와 2021년도에 발행한 1년채의 차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에 요구가 없으면 긴 만기의 국채로 다시 빌릴 수 없습니다. 일본의 재정은 확실히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같은 자전거 조업 상태입니다. 일본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리가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년채나 100년채 또는 만기가 없는 연구채를 대량 발행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본 정부라고 해도 민간 금융기관의 요구를 듣지 않고 무리하게 만기가 긴 국채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50년 후나 100년 후에 일본의 재정이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긴 만기 국채를 많이 사는 민간 금융기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긴 만기 국채는 자유롭게 발행할 수 없어서 30년채와 40년채를 합한 구성비는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강제로 초장기 국채를 대량 발행하겠다고 한다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오른 높은 금리, 즉 저렴한 국채 가격으로밖에 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초장기 국채를 낮은 금리에 발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오히려 민간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시장의 실질 가격과 동떨어진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해버린다면 이는 정부만 이득 보면 된다고 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이 사지 않는다면 일본 중앙은행이 사면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재정법에도 일본 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법을 제대로 지킬지는 의문이지만 어찌됐든 민간 금융기관의 요구가 없으면 국채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일본 정부가 법과 시장 질서를 무시하고 일본은행의 초장기 국채를 떠넘기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본은행이 매입하고 있는 국채가 만기를 맞이했을 때 초장기 국채로 다시 빌리게 되면 그것은 장래에 큰 화근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본래 일본은행이 시장에서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는 목적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디플레이션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다면 일본 경제는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됩니다.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으로 적절히 조절해 물가 상승률이 2% 정도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일 것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넘쳐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집니다. 그것을 일본은행이 적시에 흡수하려면 일본은행이 보유하는 국채를 시장에 팔고 민간이 보유하는 통화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은행이 매각하는 국채의 대부분이 초장기 국채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은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정책 금리 등을 통해 비교적 직효성 있게 조작할 수 있었지만 장기 금융시장에서는 효과가 약합니다. 그런 시장에서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버리면 일본은행도 컨트롤할 수 없게 되고 장기 국채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은행이 초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장기 금리 급등 등의 혼란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재정 상황은 당연히 개선될 수 없고 지금보다 심각한 자전거 조업 상태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불문하고 돌발적인 단기 금리 급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자 지급비가 급격하게 급증해버려서 정책적 경비를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도 C19 감염증 대책으로 국채를 발행해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재정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C19 감염증 이후에 비싼 대가가 뒤따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